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들어선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신랄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 쉽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하는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게으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거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초졸이던 중졸이던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쉬울 따름이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거나 은퇴 후에도 그 직종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 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말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겁니다.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올리면 특별한 것도 없고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원래 단순하죠.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미 다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직 젊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직접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이, 성격, 적성, 재능, 환경 등의 탓을 하며 안 될 이유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대역전을 노리는 성공을 바라는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저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기에 아는 것을 행동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어서면 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유는 있고 후회는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항상 스스로를 탐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노후 가난을 만들어내는 5가지 습관. 요즘 사람들은 정말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광고 카피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 서점가를 가보면 부자가 되겠다는 그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사는 만큼이나 유지되면 좋으련만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질병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것처럼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책에서는 모두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 가져서 안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난은 생활습관의 질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그 가난 바이러스를 찾아 없애야만 벗어날 수가 있죠. 가난해지는 첫 번째 습관, 나눗셈을 즐겨한다.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게 절대 비싼 자전거가 아니라며 말합니다. 이걸 10년 타게 되면 1년에 20만 원을 내는 셈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에 대략 17,000원, 매일 탄다고 생각하면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면 절대 이 자전거는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그냥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비싼 물건도 싸게 보입니다. 물건 살 때 나눗셈을 즐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큰 돈 쓰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할부 24개월, 36개월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장기 무이자, 할부 선전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되죠.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두 번째, 미래의 가난에 둔감하다. 월급은 마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맛에 취해 힘들고 괴로워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맛에 취해 살면 가난해도 둔감해집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지금은 매월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러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다 싶은 믿음과 자신만만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취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때서야 나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문제는 월급이 나오는 동안 자신이 잠재적 가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는 잠재적 가난 상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세 번째, 인맥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가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좋아 주위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성격이 모질고 악독하고 인간성도 나빠서 친구 하나 없어서 그렇게 해서 버림받아서 가난한 사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인맥이 자산이고 자신의 사회적 역량과 인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절실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노후 자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 유지되는 인맥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휘발성 강한 관계라서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부유할 때는 베풀고 살다가 결국 가난해지면 주위에는 남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아주 단단하게 쌓아올린 관계가 아니라면 대개는 사업이 기울거나 퇴직하는 것 같이 자신의 끈이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 나가는 허망한 관계가 됩니다. 나이 들어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네 번째,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사기당해 가난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 투자했다가 그냥 돈을 날려먹는 거죠. 사기친 놈들이 나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왜 자기가 그 덫에 걸려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작가는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돈을 바라는 욕망에 사기꾼은 더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투자할 여유 자금이 있어서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고 덫에 걸린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한탕으로 큰 돈을 같이 벌어야겠다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됐고 사기꾼의 그 달달한 말에 귀가 다치고 눈이 멀고 그래서 그 돈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크게 한번 벌어보자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 너무도 바쁘다. 우리 주변의 현실을 비추는 역설적인 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쉴 틈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떠올리면 낙태하고 게을러서 가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사람들은 운동할 틈도 없고 책을 읽을 시간도 없으며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퇴직이 불과 12년 앞으로 다가왔고 회사를 나와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막막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잘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남은 1년에서 2년 동안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배워본다든가 직접 체험해보라 조언을 해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바쁜 게 자랑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이제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기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부와 가난도 습관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배웠다면 행동하고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못된 인간에게는 이렇게 해보세요. 세상이 많이 험해졌다 해도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일이고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고 훈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이 꼭 한둘은 섞여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기운과 언행이 다수가 갖고 있는 그 선한 기운을 압도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심리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100마디 칭찬을 듣고도 한마디 질책을 들었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한마디 질책이 남아 계속 괴롭히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주 타고나길 냉소적이고 배배에 꼬인 사람, 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끊임없이 상처 주는 사람, 강요하는 사람,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 오지랖이 넓어 제 마음대로 선을 넘나드는 사람, 마음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드는 사람, 자랑질하는 사람, 피해의식에 쩔어 몸의 가시를 바짝 세우고 사는 사람 등 부정적인 인간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나쁜 사람이라는 게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 또는 시댁 식구이거나 처가 식구여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인간들이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안타깝지만 심성이 고약한 사람들과 관계를 고상하게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약한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속 장부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돈 거래에서만 장부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장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었는지, 누가 배려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지 차곡차곡 장부에 기록해 두죠.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언제든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상대에게 이자라도 쳐서 갚아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갚아줘야 하는 고마움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죠. 하지만 문제는 되돌려 받을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 두는 겁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 두면 반드시 언제라도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거나 되레 무례한 언행을 겪게 된다면 생색을 내게 되고 배은망덕한 상대가 밉다 못해 증오스러워집니다. 받은 것을 차곡차곡 기록해서 나중에 되갚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냐며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받은 도움을 싹 잊고 사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도움을 줄 때는 그냥 애시당초 마음의 장부에서 기록하지 않고 주는 게 상책입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되갚아주고 베푼 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이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남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몹시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그 이유가 혹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담아둬서 그것들이 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후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어낸 말로 사람 마음을 후벼 파니까 그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 보잘것없는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내 소가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휘젓고 있는 담아둔 말이 있다면 한번 찬찬히 그 얘기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더구나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부정적인 말만 가득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쓰레기를 부여안고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옳고 그름은 다 시간이 알아서 증명해주고 뱉어놓은 말은 배설한 사람에게 나중에 다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누군가 되지도 않는 말을 할 때는 귀 기울이지도 말고 대꾸도 할 필요도 없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딴청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이 마음을 딴 데로 돌려놓으면 귀도 함께 닫힙니다. 들리지가 않죠. 세 번째는 가여운 인생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자랑질하고 으스대고 지적질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다고 위축될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이에나같이 야비한 사람들은 우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더 달려들어서 물어뜯죠. 사이코패스들은 폭력을 휘두를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눈물 흘리고 약한 모습 보이면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성이 고약한 인간들도 사이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질고 착한 모습 보이고 좋게 얘기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그러면 남 이용하기 좋아하는 놈들, 사기꾼 같은 놈들이 그냥 우리가 딱해 보여서 잘 대해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에 사람이 바뀔 거라면 그런 짓도 애시당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해 보이면 바보로 생각하고 더 모질게, 더 잘근잘근,
잔인하게 행동하죠. 이런 인간들을 마주 대할 때는 심리적으로 거인이 되어서 저 위에서 이들을 내려봐야 합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지는 것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서 이 가여운 인생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딱하고 가엽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대할 수 있어야 하죠. 네 번째, 억측과 추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굳이 전후 사정을 알고 싶다면 혼자 추측하고 억측하지 말고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에서 사정을 정확히 알아보기보다는 돌아서서 오만 가지 상상을 하며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단이 벌어지죠. 무슨 말을 듣게 되면 그 몇 마디 갖고 추측하고, 말이 없으면 또 왜 말이 없는지 그걸 갖고 또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끝날 일을 궁금한데 물어볼 용기는 안 나고 돌아서서 온갖 추측을 하며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가 꺼림칙하고 알쏭달쏭하다면 그냥 추측하지 말고 담담하게 물어보라고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덤덤한 질문에 흠짓 놀라 당황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실직고할 수도 있죠. 하여간 혼자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낳고 그렇지 않아도 원만하지 못한 둘 사이를 더 수렁으로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물어보면 생각과는 달리 별일도 아닌 일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추측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감정 상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세상의 상처를 받아가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못돼 먹은 인간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남에게는 잘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인정 없이 매몰차고 야박하며 너그럽지 못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우리 스스로와의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나이 먹을수록 죽도록 붙잡으세요. 60 이후에 우리들의 전성기가 찾아오지만 전성기를 맞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이 50에 들어서면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을 치우다 보면 공허해진 그 속 공간을 채워야 할 것들이 있죠. 오늘은 우리 마음에 반드시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넓어진 마음속 공간을 채워넣지 않으면 덩그러니 어디다 마음 쓸 곳을 찾지 못해 고독해지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독해져야 하죠. 나이 들수록 죽어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 첫 번째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누구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과 행복이 중요하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굳이 지금의 내가 훌륭하고 가진 게 많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건 그저 속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몹쓸 인간관계 때문에 나쁜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빼앗겼음에도 지금껏 버텨낸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대단하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져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전통이나 관습, 관계라는 이름으로 누르고 있었던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우주를 갖고 있고 나의 우주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사는 맛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하고 인생 사는 맛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퍽퍽했던 세상도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죠. 두 번째,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20대까지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대 말, 3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저 직장 생활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사실 알량한 그 돈 몇 푼을 벌려고 내 시간을 팔았던 거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에 50 이후가 참 좋은 이유는 자녀 양육과 치열한 직장 생활의 긴장에서 조금씩 벗어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녀 결혼이 아직도 남아있고 은퇴 이후라도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짓누르는 책임과 의무감에서 하나씩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임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는 것과 맞물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간 깊었다면 마음 챙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식견도 넓히고 단 몇 줄이라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글도 끄적거려 보고 힘찬 발걸음으로 공원도 걸어보고 좋은 사람과 만나 재미난 얘기도 나눠보고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꿈과 비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젊고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비책은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 없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용기 있게 묵묵히 실천하며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가 있으니 방향을 잃을 일도 없죠. 50 이후에 무슨 꿈과 비전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진짜 전성기는 60 이후에 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분들만이 이 멋진 전성기를 영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몸이 고달프고 피곤할 때가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을 때,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꿈과 비전은 좌절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빵빵해지게 도전 정신을 만땅으로 채워줄 겁니다. 네 번째, 성장에 대한 몰입입니다. 은퇴 이후 하루하루 뭐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독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못해 지긋지긋해서 이런 식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주 큰 걱정입니다. 아주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들어서면 그전보다 더 빡세게 공부해야 합니다. 경기에 비유하자면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뛰어야 할 운동장도 경기 규칙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운동장에서 뛸 그 경기 규칙을 공부해야 하죠. 20대 중반까지 배운 것으로 직장도 잡고 사회생활하며 전반전을 잘 살아냈다면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기 위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죠. 결국은 배우고 성장을 위해 몰입하면 인생 후반전에 제2의 직업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50 이후에 행복해지기 위해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라도 많이 가져야 하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만의 시간, 꿈과 비전, 성장을 위한 몰입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건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 부려도 됩니다.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한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옳은 것에 욕심꾸러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4가지 걱정. 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죠. 혼자 사는 분들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편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가까워야 생활이 편하니까 역세권이란 말처럼 편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혼과 졸혼, 그리고 황혼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생애미혼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50세 전후지만 생애미혼율로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그 나이까지 미혼이면 그 이후에도 미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재혼이 완성되는 시기가 거의 남자의 경우는 47세, 여자인 경우는 한 45세쯤이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하여간 이래저래 중장년 이후 1인 가구는 늘어가는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싱글로 살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참견과 간섭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일에 지장만 없다면 자유롭게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노후가 예외 없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돌봐줄 가족 한 명 없이 긴 노후를 혼자서 외롭게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경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혼과 졸혼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50세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575명, 여자 425명,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첫 번째, 경제적 도움이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 중 10%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싱글이 노후가 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자식이 있는 싱글이라면 좀 상황이 나을까 싶었지만 자식이 생활비 보태주는 것은 사실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후를 맞이한 싱글들에게 연금이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고 쪼들리지 않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금으로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모든 종류의 연금을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개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 누적되고, 개인연금은 본인이 알아서 가입해야 하지만 한번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꼬박꼬박 적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연금이죠. 이직을 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꽁돈처럼 생각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갯돈 탄 것처럼 말이죠. 이걸 그냥 써버리게 되면 연금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후에 지금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쓰지 말고 노후를 생각해서 IRP라고 짧게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두 번째,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플 때 괜찮은지 들여다보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없던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자식들이 있다 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텐데 도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인프라 친구를 말이죠.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인프라와 친구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도 인프라라는 말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대개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이루는 말로 쓰이죠. 이런 인프라의 뜻과 친구를 결합해서 만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서는 멀리 사는 친구보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인프라 친구입니다. 평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인프라 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스문의 시간 곁에 붙어서 간병인 노릇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사실 싱글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혼자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사실 싱글이 아니더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부부인 경우엔 한 명이 아프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싱글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드러눕기라도 되는 날이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소득까지 끊기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덜컥덜컥 저축해둔 돈을 헐어쓰기도 그렇습니다. 나중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혹시라도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다면 생명보험을 의료보험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싱글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액보상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에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CI보험이 있고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된 GI보험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자신에게 딱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젊은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1.8%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바쁘면 되는 거죠. 바쁜 사람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바쁘게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두 가지는 바로 일과 취미입니다. 일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싱글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주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얻고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은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언제고 싱글로 살아갈 날이 오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암울한 싱글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싱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안 합니다.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노후 준비가 부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문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꽤 잘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있어도 노후 준비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도 청개구리 마냥 대체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아직 잘 되지 않았거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이란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거지될 것처럼 겁을 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보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는 늘상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먼저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그 가혹한 상황은 언제나 일찍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위험한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왔으니 은퇴한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이 생겨서 별 무리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위험한 낙관주의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다는 식의 반포기 심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은퇴하고도 남은 3, 40년을 살려면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10억이 있어야 한다. 20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입안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심정이 앞서고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래도 은근히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투자,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녀 교육 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자식 덕 볼 생각이 손톱만큼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들 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도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엄청 쌩쌩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은퇴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남 생각할 때와 똑같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우리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은퇴한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줄이고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우리 뇌가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전두엽에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말이죠.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작동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이나 본인에게 모두 실익이 없는 그 비용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서 조금 떼어내서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너무도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가 막 날아들어도 코웃음을 치고 자식에게 몰빵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은퇴 준비라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봐야 느슨해져서 늘상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10억 이내, 20억 이내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새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6%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퇴직은 진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지 일부러 예상하지 않은 것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낙관주의적 생각이나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심리, 또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은퇴 계획이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아무리 노후가 찾아왔어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나가시면 후회 없는 인생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남들보다 우아한 노후를 보내는 6가지 방법.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건강과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 연령이 바로 60대입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라면 건강과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어떤 사람은 60대에 심각한 기능 저하 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80대나 90대까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노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고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외모와 위생 관리하기. 위생과 외모를 잘 유지하면 신체적 능력은 물론이고 기분이 젊어집니다. 신체가 젊어지면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져도 신체가 젊어집니다. 좋은 외모 관리 습관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정기적으로 보습을 하는 등 좋은 피부 관리를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 위생과 꾸미기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하기. 정리정돈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정돈된 환경은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든, 업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든, 할 일 목록을 작성하든, 정리정돈은 삶을 더 잘 통제해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는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 말을 아끼기. 사교 활동은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지나친 대화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화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항상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따라서 사교 활동과 휴식 및 재충전 시간을 갖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취미 가지기.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취미는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좋아하는 취미를 찾으면 삶의 질을 높이고 노화 과정을 늦춥니다. 다섯 번째, 항상 겸손하기. 겸손을 실천하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사회적 관계를 더 잘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만함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 사회적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죠.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기.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와 관련된 뇌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두뇌에 도전하는 것은 치매의 위험을 대폭 줄여주죠. 여기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익숙해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 과정을 늦추고 젊음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법의 약이나 젊음의 셈은 없지만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생활 습관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좋은 위생 습관을 유지하고 사교와 휴식 사이의 균형을 잡고 취미 생활을 하고 겸손을 실천하고 계속 배우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아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습관으로 노화를 늦추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면 건강과 삶을 관리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한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돌보고 노화 과정을 우아하고 활기차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3가지 추악함. 요즘 세상 돈만큼 힘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말이 초등학생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가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 유명한 말이 생겨버렸죠.
세태가 이렇다 보니 돈이면 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생기고, 돈이라면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없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차 바꾸고 친구 바꾸고 나중에는 아내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돈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 쓸게 빼놓고 오만 더러운 걸 다 참아가면서 모으고 아끼고 잘 굴려서 부자가 된 후에 돈 쓸 때는 훌륭하게 써야 한다는 가르침이겠습니다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평생 노점을 하며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분들이 큰 부자가 되신 건 아닙니다. 정말이지 젊은 시절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해서 그 돈을 끌어모아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된 분들 중 상당수가 없는 사람에게 더 모질게 대하고 베풀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탐욕을 감추지 않고 돈에는 아주 지독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같은 큰 돈 앞에서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돈 앞에서도 본질이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첫 번째는 바로 지출 영수증을 보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인성과 품격을 지녔는지 보여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말이나 어투,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죠. 특히 말은 본심과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든지 듣기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마음이 없는 곳에 허투루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 가지 않는 것에 돈을 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썼더라도 그 상대에게 마음이 갔기 때문에 밥 한 끼라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쓴 지출 영수증을 모아서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제일 먼저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신용카드 지출 내역일 겁니다. 그 지출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지출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억눌렸던 욕망이 드러나고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본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후천적으로 길러진 본성도 있겠죠. 그 속에는 좋은 욕망도 있고 또 나쁜 욕망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씨앗도 여러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야 비로소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본성과 욕망 또한 그렇습니다. 대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돈을 만나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꽁꽁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좀 벌었다는 친척이나 친구가 확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남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가르치어들고 바람 피우고 배우자 우습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본성 속의 욕망과 욕구들이 드디어 돈을 만나면서 마구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아무리 겸손했고 상냥했고 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저 돈이 없어서 본성이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돈이 사람을 망쳤다고 하지만 본성이 발현되어 드러났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람기 있고 이런저런 중독에 취약한 사람인데 돈이 없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자가 아니기에 긴장 늦추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그나마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이 낮으면 공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쉽게 얻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공짜라면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반드시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뻔히 나중에 크게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가 결국 감옥에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가방끈이 길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가 더 높으면 인격적으로도 일반인인 우리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과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삼성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인격의 차이가 있겠죠. 더 배운 놈들이 배운 지식을 좋은 데 쓰지 않고 서민 등 처먹는 데 이용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거나 기꺼이 사기꾼들의 뒷배가 되어주다가 평생 쌓은 그 명예조차 한순간에 날려먹는 짓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많든 적든 뒷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를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미심쩍고 꺼림칙한 마음을 누르고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날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의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심정적으로 사기꾼들과 한패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저 밑에 깔린 심리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친구 만나서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눈치 살피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밥 사주면서 친구들 만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또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낯빛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전혀 다른 사람처럼 탐욕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진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말이죠. 돈이 인격이고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 돈을 앞세우게 되니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눈앞에 놓인 돈 몇 푼의 욕망을 드러내지 말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한 가지 후회.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에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갖고 가야 할 3가지.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갖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 모두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머리에 떠오르시겠지만 돈은 당연히 기본이니까 빼고 생각해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정한 죽는 날까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도 운동이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 들어서는 운동이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바쁜 와중에서도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생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운동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 수면 시간,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합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진 채 살아가며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안 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만병의 시작을 알리는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심장질환, 암, 그리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면서 결국 병원비를 1.7배나 더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어도 중년에 들어서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운동을 모두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운동이 부족한 성인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은 운동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남성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성인 남성은 29.5%였지만 여성은 무려 41%에 달했습니다. 여성 2명 중 1명은 운동 부족 상태인 겁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이걸 해야 할까, 저걸 먼저 해야 할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하죠.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는 핵심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책 읽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책 많이 읽으라고 귀가 따갑도록 아주 많이 들었지만 나이 들어서도 책 읽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유명 대학 인지신경심리학과 연구팀은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등이 가진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연구했는데 그중 독서가 스트레스를 68%나 감소시켜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책 읽기는 가벼운 우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안 읽기로 아주 세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매일 책 읽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경우 영국은 32.6%, 아일랜드는 31%, 독일은 26.9%에 달했지만 한국은 겨우 8.4%로 OECD 국가 평균인 20.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인 48%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48%면 무려 반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만큼이나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지식 체계를 풍성하게 하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상대방의 말귀를 잘 알아듣도록 해줍니다. 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는 것입니다. 점점 다양화되고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하나의 창으로 보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독서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입니다. 내면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가 형성되면 어지간한 어려움에 꺾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는 책 읽기는 호흡이 깊은 공부라고 하죠. 일도, 사랑도, 꿈도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고 힘들다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다면,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호흡이 깊은 공부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험하기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인생을 신명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은 새로운 세계를 몸과 마음으로 만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조차도 미처 알지 못한 자신의 흥미와 관심, 재능과 취향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은 사물과 현상을 여러 각도로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일과 인생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혀줍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길러주죠. 아무쪼록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놓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어린 나이에 똘망똘망하고 빛나는 그 총명한 눈동자를 간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젊은 몸과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 창을 마음에 내고
총명한 눈동자를 지닌 호기심으로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참된 인생을 위해 이 세 가지를 죽는 날까지 반드시 가지고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들어선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신랄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 쉽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하는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게으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거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초졸이던 중졸이던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쉬울 따름이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거나 은퇴 후에도 그 직종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 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말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겁니다.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올리면 특별한 것도 없고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원래 단순하죠.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미 다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직 젊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직접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이, 성격, 적성, 재능, 환경 등의 탓을 하며 안 될 이유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대역전을 노리는 성공을 바라는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저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기에 아는 것을 행동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어서면 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유는 있고 후회는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항상 스스로를 탐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